네, 안녕하세요. 드라이트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생존 위기 스타트업 투자 계약상의 리스크 점검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여러분도 계속 들어보셨지만 2022년 되면서 지금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꾸준히 받고 있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좀 힘들어진 건 맞고, 또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도 회사가 좀 힘들어지게 되면서 투자 계약상 이미 체결한 투자 계약상 리스크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체결한 투자 계약상 리스크와 향후에 체결할 투자 계약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범법인 디라이트의 변호사로 있고요. 주로 저는 스타트업과 투자 M&A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 드릴 거는 투자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한 20분 조금 넘게 아마 할 것 같은데, 이 시간 동안 투자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계약을 어느 정도 아신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 유튜브에 그렇죠, 디라이트 유튜브 채널이나 저 이름을 검색하시면 투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짧으면 30분에서 긴 거는 한 2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빨간색 커브를 우리가 스타트업의 J자 커브라고 하거든요. J 커브. 그래서 이제 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일반적인 성장 곡선을 말해요. 이 시드머니나 엔젤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시리즈 A, B, C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상장, IPO를 하거나 M&A를 통해서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계약들을 체결합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주 인수 계약, 상환 전환 우선주 인수 계약, 세이프 계약, 그다음에 뒤쪽 시리즈 B로 넘어갈수록 전환사채 인수 계약, 그다음 신주 인수권부 인수 계약, 사채 인수 계약 등등 다양한 계약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투자 계약이에요. 각 시리즈마다 사실 주로 체결하는 투자 계약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계약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거의 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스타트업들이 체결하는, 특히 시리즈 한 C 정도 단계까지는 대부분 다 신주 인수 계약 방식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투자 계약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투자 계약들이 있어요. 투자 계약들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왜 신주 인수 계약이 일반적인 투자 계약이냐라고 말씀드리며,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너 요즘에 투자 받았어? 투자 계약 체결했어? 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 계약들이 있고요. 투자 받는 방식이 다양한데, 스타트업들은 신주 인수 계약, 즉 스타트업이 신주를 발행하고요. 그 신주를 투자자가 인수하고요. 인수할 때 그냥 인수하는 게 아니죠. 그거에 대한 대가인 투자금을 회사한테, 스타트업한테 지급하죠. 이게 바로 투자 계약이에요. 즉 신주를 발행하고 그것을 투자자가 인수하는 계약, 대가로서 투자금을 지급하는 계약, 이게 바로 신주 인수 계약이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할 예정에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리스크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신주 인수 계약의 가장 대략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주 인수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하는 본질적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이 표에서 첫 번째 부분이에요. 1번 신주 발행, 신주의 성격, 신주 인수 대금 지급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주식 처분 제한이라고 해서 주식 처분 제한, 태그 얼롱, 드래그 얼롱, 이런, 제가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해관계인, 즉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스타트업의 대표이사들이나 이사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조항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걸 이제 굳이 이렇게 투자계약서의 조항을 갖다가 쭉 뽑아보면은 이렇게 1장과 2장은 신주 인수에 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3장, 4장, 5장은 이해관계인, 즉 여러분들,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개인들한테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투자 계약상 리스크를 분석할 때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 안 됐을 때 회사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리스크가 있겠죠. 또 하나는 회사가 잘 안 됐을 때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개인, 즉 대표이사나 이사들한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큰 리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스크가 가장 클까요?
자, 회사한테 묻는 리스크도 크죠, 당연히. 근데 그 책임을 여러분들 개인한테 물으면 그것만큼 큰 리스크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회장님이 이제 사업하다가 망하시면 부도 났다고 하면서 개개인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회사가 잘 안 됐을 때 그 회장님이나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거는 호황기 때보다는 불황기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투자 계약의 당사자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당사자의 어떻게 투자 계약이란 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그걸 투자자가 인수하는 계약인데 어떻게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들 개개인들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자, 투자 계약의 당사자를 먼저 확정을 접으면, 자, 우리 보통 모든 계약을 생각할 때는 당사자부터 우리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인이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계약의 당사자는 그럼 누가 돼야 되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 계약의 당사자는 투자 회사, 투자자와 스타트업이에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주식을 발행하고 그걸 투자자가 인수하는 계약이 투자 계약이니까. 그렇죠.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 계약서에는 이해관계인, 즉 대표이사나 이사 등등을 그 대표이사 개인, 이사 개인을 이해관계인 또는 키홀더라는 이름으로 당사자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다 포함이 됩니다. 거의 다. 자, 그 이유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리스크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20분 강의인데 좀 서론이 길어지고 있지만 투자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상법상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소유를 하는 거고요, 경영은 이사들이 하는 거예요. 즉 많은 경우에 주주면서 이사기도 하니까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주주는 주식회사를 소유하는 자들이고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들은 이사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신주를 인수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주주가 되나요, 이사가 되나요? 당연히 주주예요. 그렇죠? 당연히 주식을 인수하는 자니까 주주고요. 투자자들은 이사가 되지 못해요.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투자자는 경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자, 투자자가 경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왜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개개인의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이름으로 당사자에 넣냐?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투자자가 경영을 직접 못하니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들을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넣은 다음에 그 개개인을 투자계약에서 야, 너 경영할 때 나한테 보고해. 6개월마다 보고해, 3개월마다 보고해. 또는 너 나한테 정관 변경하거나 신주 인수 투자 받을 때나 자산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처분할 때는 무조건 사전 동의받아 라는 식의 조항들을 막 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투자자와 회사만 되면 되는데, 이해관계인 즉 개개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한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함이고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위기가 있을 때, 즉 불황기 때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의 시발점이에요. 뭐냐면 이 분들이 투자계약상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러면 회사가 잘 안 될 때는 투자계약상 그 책임을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까지도 부담하게 될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회사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이게 바로 1번과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긴 한데 3번, 4번, 5번은 회사보다도 이해관계인들 개개인한테 어떤 책임이 또 부담되냐, 이런 겁니다.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1, 2번은 먼저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첫 번째, 그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실 때 여러분 보통 다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걸 갖고 체결하실 거예요. 즉 발행하고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가 보통주가 아니라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그런 주식이고요. 이때 상환권과 전환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이 주식을 인수하면 상환권이라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고 전환권이라는 권리를 보유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상환권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투자자로서 1억 원을 투자했고요. 상환 이율이라는 게 만약에 연 6%다라고, 그 다음에 상환권이란 걸 투자한 이후에 3년 이후부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투자하고 3년이 딱 되는 순간 이자가 6% 곱하기 3년 해서 18%가 붙겠죠. 그랬을 때 투자자가
스타트업한테 그때 인수한 주식을 반환을 하면서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서 대신에 나 1억 원 투자했고 이자가 18%니까 1억 1,800만 원 돈으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마치 예금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권리가 바로 상환권이에요. 자, 이게 사실 회사가 잘 되거나 호황기거나 투자금이 많이 있거나 정부에서 지원 자금이 많이 나올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굳이 상환권 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거나 향후 경제 전망이 너무 안 좋으면 그러면 회사한테 상환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언제든지 상환권이 있는 투자자는 상환권 행사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 상법에 보면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걸 갖다가 상법 46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빼고 자본 준비금 빼고 이익 준비금 빼고 이런 것들 다 뺐을 때 남는 금액, 이걸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는데,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만 그때만 투자자는 이 상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환권 행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을 상환해 줘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자, 근데 배당 가능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양날을 검을 수 있는 건데, 회사가 힘들어지고 호황기가 아니라 불황기면 사실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는 상환권 행사하고 싶지만 동시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서 상환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런 이 첫 번째 리스크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전환가격 조정의 문제예요. 우리 상환전환 우선주는 전환권이라는 권리를 주주가 보유하게 되는데, 투자자가 전환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할 때 한 주당 10만 원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잘 될 걸 예정하고 투자를 했더니 후속 투자를 받는데 한 주당 8만 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야, 나는 초기에 투자를 하면서도 한 주에 10만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후속 투자자는 한 주에 8만 원에 투자를 해? 라고 하면서 이 전환권 조정 예시 조항이 있듯이, 야, 그러면은 나도 전환권 행사하면 한 주에 10만 원이 아니라 한 주에 8만 원에 투자한 걸로 해줘 라는 게 바로 이 전환권의 조정이에요. 그래서 전환 가격의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주에 10만 원에 1,000주를 사고 있었어요. 근데 후속 투자자가 1,000주를 샀어요. 근데 후속 투자자가 한 주에 8만 원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조항 때문에 제가 전환권을 딱 행사하는 순간 제 주식은 보통주로 1,000주가 아니라 8분의 10, 즉 저는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에 인수한 걸로 봐야 되니까 1.25배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즉 8분의 10, 8만 원으로 인수한 것처럼 되니까 제 주식 수는 1,000주가 아니라 보통주 1,250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전환권의 조정 조항이에요. 즉 뭐냐면 불황기 때는 후속 투자의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런 전환권 조정 조항에 이제 해당이 되면서 투자자가 전환권 행사하면 보통주의 주식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 식으로 전환이 된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주식수가 늘어나고 여러분들, 즉 이해관계인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들의 주식수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감소하고 희석되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리스크는 투자계약에 여러분들 사전 동의권이라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할 때 투자자한테 정관 변경할 때, 신주 발행할 때, 해산할 때, 청산할 때, 얼마 이상의 자산을 구매, 매각, 처분할 때 등등 쭉 있거든요. 자, 우리 사주 발행할 때, 스톡옵션 발행할 때, 외부 감사인 선임 및 변경할 때 다 명시적으로 서면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면은 사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사전 서면 동의를 못 받거나 투자자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회사가 힘들어지면 투자자가 관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영적 결정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 동의권의 이 각가지 항목들을 좀 더 간소하게 하는 게 스타트업한테 훨씬 좋겠죠. 네 번째 리스크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풋옵션, 즉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의 문제가 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건 뭐냐면은 투자자가요, 이 여기에 보면은 뭐 진술과 보장이 허위또는 부정확한 경우, 투자금을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본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등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유는 언제 발생하죠? 회사가 힘들어질 때예요. 투자금을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용도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에 사용했다거나 보험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뭔가 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그러면 투자자는 이거 발생했어? 그럼 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투자자가 그때 인수한 주식을 다시 스타트업이나 이해관계인한테 강제로 되파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야, 이해관계인 누구죠? 대표이사나 이사 이런 분들이요. 이해관계인 내가 그때 투자자인 내가 그때 인수했던 내 주식을 그때 인수 가격 또는 그 이상으로 되사가라고 강제하는 거예요. 즉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투자자가 이 주식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투자금을. 그러니까 야, 그냥 회사나 이해관계인 니네가 내 거 강제로 사가라 라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제로 사야 되고요. 투자자가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듯이 여러분들 그걸 강제로 사봐야 사실상 이 주식을 다시 처분하거나 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풋옵션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거에 발동되는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게 여러분 이해관계인과 스타트업한테 유리합니다. 즉 뭐 예컨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규정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한 달 이내에 다시 치유하고 시정하면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거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런 식으로 좀 디펜스하는 그런 조항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항상 예전부터 들어왔던 연대보증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관계인한테는 좀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예시 중에 하나예요. 본 계약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그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모든 손해와 손실로부터 그러한 손해와 손실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를 면책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본질에 따른 면책과 관련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각각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열심히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때문에 회사가 잘 안 됐을 때 이 조항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 조항에 대해서 그대로 절대 두시면 안 되고 연대보증 책임 같은 걸 제외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고의 또는 중과실 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식으로 조항을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약벌인데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위약벌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어기는 순간 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약벌 금액을 투자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예요. 이것도 평소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이 위약벌을 청구하는 순간 그 관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웬만큼 위반하지 않으면 이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힘들어지고 사회적인 경제적 흐름이 안 좋아지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순간 그동안 위반했던 사유들을 모아서 이 위약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에 발동하는 요건을 좀 더 제한적으로 조정을 좀 하시고 논의를 투자자와 원만히 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위약벌 금액도요. 지금은 여기에 땡땡원에서 제가 비워놨는데 이것도 투자 전체 금액의 뭐 10%나 10% 미만으로 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또한 기본적으로 위약벌의 부담 주체는 회사가 되고 이해관계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함께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총 5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렸고요. 이 리스크만 잘 컨트롤하시면 투자계약 이미 체결한 투자계약, 그다음 앞으로 체결할 투자계약에서 좀 더 그 리스크를 좀 더 컨트롤하고 좀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발표 또 이제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